그 전화를 받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화요일 오후였고 내가 일하는 출판사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막 서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였다. 현관 테이블에 열쇠를 내려놓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내 동생 지연이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지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심근경색이래. 심각하진 않지만 의사 선생님이 며칠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일은 평생 병원 문턱 한 번 넘지 않으셨던, 강인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이제 기계에 둘러싸여 의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계신다니 목이 메어왔다. 언제 그런 거야? 나는 방금 소파에 던져둔 가방을 본능적으로 찾으며 물었다. 오늘 아침에 농장에서 고모가 발견하고 구급차를 부르셨대. 농장? 그 두 단어는 내가 수년간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지연과 내가 자란 구석구석 이야기가 깃든 영천 외곽의 우리 집.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 전쟁의 중심이 되었던 바로 그 집. 그리고 내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밟지 않았던 바로 그곳. 지금 갈게. 나는 지연에게 말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안 된다고, 돌아갈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언니? 동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알아야 할 게 더 있어. 아빠가 이제 언니를 찾으셨어. 서울에서 동대구역을 거쳐 영천으로 가는 KTX 안은 마치 시간터널 같았다. 3시간 동안 창밖을 보며 변하는 풍경에 실려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배웠을 때 우리는 심하게 다투었다. 상처 주는 말들, 수년간 쌓인 원망, 그리고 우리의 단절을 영원히 봉인하는 듯했던 세찬 문소리. 모든 것은 어머니의 유언장에서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농장을 아버지, 지연, 그리고 나, 우리 셋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다. 하지만 늘 고집이 세셨던 아버지는 자신이 더 이상 유일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다. 우리와 상의도 없이 건설사의 땅 일부를 팔려고 하셨다. 지연은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것은 의지의 싸움이었고 결국 아버지는 내가 가족을 돌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도시 생활에 젖어 판단하기는 쉽다고 소리치셨다. 상처받은 나는 아버지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뿐이며 정작 중요한 것은 지키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영천서울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했다. 지연이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른 사람 특유의 지친 모습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매였다. 어떠셔? 병실로 향하며 내가 물었다. 안정적이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운이 좋았대. 고모가 거기 안 계셨더라면. 지연은 말끝을 흐렸다.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다. 307호 병실 문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연이 내 손을 꽉 잡으며 힘을 주었다. 많이 변하셨어, 언니. 더 마르시고 약해지셨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여 놀랐다.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와이너리 중 하나를 굳건히 이끌었던 박철수라는 남자가 이제 하얀 시트와 케이블 사이에서 왜소해 보였다. 그는 눈을 감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깨워야 할지, 5년의 침묵 끝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망설이는 동안 그가 눈을 떴다. 우리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왔구나. 마침내 그가 말했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네. 나는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는 몸을 조금 일으키려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베개를 받쳐 그가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도왔다. 네, 엄마랑 똑같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순간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그의 눈에 스쳤다. 바로 연약함이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마치 우리 스스로 만든 심연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 간간이 울리는 기계음이 들렸다. 농장은
그가 입을 열자 내 몸이 저절로 굳어졌다. 농장은 여전히 내 것이기도 하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박철수라는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인정의 말이었다. 농장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아빠. 나는 내 목소리가 놀랍도록 부드러운 것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다. 아빠 때문에 왔어요. 그날 밤 지연이 농장으로 쉬러 간 사이 나는 병원에 남았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흘렀다. 마치 죽음의 공포가 아버지의 감정을 둘러싼 벽에 작은 균열을 낸 것 같았다. 아버지가 잠드신 후 나는 복도로 나와 출판사 팀장님인 민준 선배에게 며칠 휴가가 필요하다고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통화를 하는 동안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를 즉시 알아봤다. 아버지의 변호사이자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최진우 변호사였다. 농장 일부 매각 시도를 처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서연 씨, 그는 우리의 긴장된 관계를 드러내는 형식적인 태도로 인사했다. 오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연이에게서 전화 받았어요.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최 변호사는 자칭 병실문을 한번 보고는 다시 나를 쳐다봤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가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일들이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말투에서 내가 곧 알게 될 사실이 우리 가족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이유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병원 카페의 커피는 젖은 종이 상자 맛이 났지만 거의 텅 빈 카페에서 내 앞에 앉은 최 변호사를 바라보며 나는 그 커피가 고마웠다. 밤 11시가 다 되어 형광등이 가끔 깜박이며 그곳을 더욱 황량하게 만들었다. 아버님께서 변덕이나 돈 때문에 농장을 팔려고 하셨던 게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돌리며 입을 열었다. 와이너리가 파산 직전입니다, 서연 씨. 거의 3년째 그래요. 그 소식은 마치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할아버지의 유산이었던 박가 와이너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불가능해요. 나는 항의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와이너리는 전성기였어요. 국제대회에서 상도 받고 유럽 전역에서 주문이 쇄도했었는데 최 변호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김은혜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힘들어하셨죠.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사업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극심한 가뭄이 닥쳐서 수확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내 머리는 이 새로운 정보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끼워 맞추려 빠르게 회전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박철수 사장님께서 도움을 청하신다고요. 최 변호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서연 씨가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두 분이 다투신 후에는 그는 그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듯 말을 멈췄다. 나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은행 대출과 체납 세금을 합쳐서 거의 15억 원입니다. 서쪽의 1만 평을 건설사에 팔았더라면 문제의 일부는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요? 이제 와이너리에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는 머리기기 씨앗, 머리가 빙빙 도는 채로 카페를 나왔다.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가는 대신 바람을 쐬고 싶었다. 그 시간 병원 정원은 텅 비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 영천의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과는 너무나 달랐다. 박씨 가문의 농장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포도밭 사이를 뛰어다니던 여름이었고 할아버지가 여러 포도의 향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곳이었으며 어머니가 온 마을의 축제처럼 포도 수확을 준비하시던 곳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의 뿌리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디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어디야? 아빠가 이제 언니 찾으셔. 나는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깨어 창밖을 보고 계셨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고개를 돌려 언제나 꿰뚫어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초에 변호사님하고 얘기했어요. 나는 서두 없이 말하며 침대 옆에 앉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놀란 것 같지는 않았다.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을 하길 바랐느냐?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예전처럼 방어적이지는 않았다. 내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네 엄마 없이 와이너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유령처럼 우리 사이에 떠돌았다. 김은혜 여사는 가족의 영혼이었고 갈등의 중재자였으며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와이너리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그것이 질책처럼 들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너는 서울에 내 삶이 있고 그 출판사에서 내 일이 있다. 지연이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고 남편과 이혼 문제로도 충분히 힘들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빠.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 엄마가 항상 하던 말이지.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집 옆에 저 올리브나무 심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왜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문득 물었다. 물론 기억하지. 내가 미쳤다고 했지. 집 가까이에 올리브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결국 기초를 들어 올릴 거라고.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죠. 네. 강한 뿌리는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지탱하는 거라고.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러 들어왔고 나는 그 틈을 타복도로 나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가 내게 밝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럴 줄 알았어. 지연이 침묵 끝에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아빠가 집안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셨거든.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는데 나중엔 엄마의 피아노까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서울에서 가족 문제와는 편안하게 거리를 둔 채 내 삶을 꾸리는 동안 동생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지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농장을 잃지는 않을 거야.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최 변호사에게 와이너리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옆으로 난 국도를 말없이 달렸다. 도착했을 때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그곳은 거의 버려져 있었다.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있었고 트랙터들은 야외에서 녹슬고 있었으며 가장 가까운 포도밭은 관리가 소홀한 흔적이 역력했다.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면서 일꾼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제 남은 건 오랜 인부인 토마스 영감님과 아들뿐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의리 때문에요. 발효가 이루어지는 주 건물로 들어섰다. 익숙한 나무와 와인 향이 즉시 나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지금은 조용한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들을 둘러보았다. 오크통이 있는 방에는 프랑스산 오크통들이 마지막 수화학에서 남은 얼마 안 되는 와인을 품고 있었다. 아직 와인은 있네요. 나는 최 변호사보다는 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품질 좋은 와인이요. 사무실의 회계장부는 급격한 몰락에 쓸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서류들 사이에서 내 눈길을 끄는 것을 발견했다. 불과 2달 전에 온 우리 와인에 관심을 표하는 일본 유통사의 편지였다. 아버지는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으셨다. 그날 오후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이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계속 호전되면 이틀 안에 퇴원할 수 있지만 보살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농장에 머물게. 병실로 걸어가며 지연에게 말했다. 적어도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는. 동생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서울에 있는 언니, 일은 어떡하고? 몇 주 정도는 원격으로 일할 수 있어. 민준 선배도 이해해 주실 거야. 병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계셨다. 헐렁한 잠옷차림이었다. 여전히 세차게 내리는 비를 넋놓고 바라보고 계셨다.
와이너리에 다녀왔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부끄러움과 반항심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박씨 가문의 유산이 어떻게 됐는지 봤겠구나.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와이너리를 봤어요. 나는 가방에서 일본 유통사의 편지를 꺼냈다. 이건 왜 열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열어서 뭐 하겠느냐. 수출할 만큼 생산량도 없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2019년 빈티지 오크통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감독하셨던 해예요. 아주 훌륭해요, 아빠. 그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다, 서연아. 은행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거다. 어쩌면 기다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연과 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생산을 재개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거예요. 안 된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돈은 받지 않겠다. 선물이 아니라 투자예요. 저도 여전히 와이너리 지분 3분의 1을 가진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제 자산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지연이 끼어들었다. 나도 좀 보탤 수 있어. 아이들 키우느라 많지는 않지만. 절대 안 돼.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너는 이 세월 동안 곁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했다.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늘 가족 논쟁에서 도달하던 익숙한 교착 상태를 인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아버지의 심근경색은 우리 모두가 두르고 있던 갑옷의 균열을 냈고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다른 방법이 있다. 마침내 아버지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내 엄마의 보물이라 절대 쓰고 싶지 않았던 거다. 이틀 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다. 병원에서 농장까지 오는 길은 조용했고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비는 그치고 공기는 맑고 신선했다. 며칠간의 비 끝에 들판은 짙은 녹색으로 빛났다. 돌담과 붉은 기와지붕을 얹은 우리 집은 오랜 친구처럼 나를 맞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와 라벤더 향기가 즉시 나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아빠 방 정리할게. 지연이 병원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거실에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다. 그는 매 걸음이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낡은 가죽 안락의자에 앉아 내게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내 서재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포도밭 그림 뒤에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는 내 엄마 생일이야. 나는 궁금증을 안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아버지의 서재는 우리가 이젠 어렸을 때 항상 금지된 구역이었다. 이제 어른이 되어 들어가 보니 놀라울 정도로 작게 느껴졌다. 지역 화가가 그린 그림을 내렸다. 해칠 역해, 밭과 포도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집과 와이너리. 과연 그 뒤에는 벽에 박힌 금고가 있었다. 날짜를 눌렀다. 1954년 4월 15일. 금속성 클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가죽 서류철과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나는 두 가지를 모두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열어보거라. 아버지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안에는 KECH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갈색 가죽 노트가 있었다. 김은혜,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들은 우아하고 정확한 어머니의 필체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엄마의 와이너리 일지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하지만 평범한 일지가 아니야. 엄마의 실험, 블렌딩, 비밀들이 담겨 있지. 나는 매료되어 페이지를 넘겼다. 각 수확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밭의 구획도, 발효 공식, 새로운 와인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밭과 와인의 진정한 연금술사였지만 공개적으로 칭송받은 것은 항상 아버지였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는 서류철을 열어보라고 손짓했다. 안에는 법률 서류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김은혜 여사 이름으로 된 증명서가 있었다. 특허건이다. 그가 설명했다. 내 엄마가 혼합 오크통에서
우리 고유 품종을 숙성시키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지. 가족의 비밀로 간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상업화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라이선스를 팔 수 있겠네요. 나는 갑자기 이해하며 말을 이었다. 아니면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때 지연이 들어왔고 우리는 방금 발견한 것을 빠르게 설명했다. 지연은 경건하게 노트를 받아들고 마치 페이지를 통해 어머니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듯이 쓰다듬었다. 왜 이걸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질책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으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의 피로를 드러내는 몸짓이었다. 네, 엄마를 잃고 나서 그렇게라도 해야 엄마를 곁에 둘 수 있을 것 같아 그 비밀들에 매달렸다. 이기적이었지, 안다. 우리는 침묵에 잠겼다. 각자 고통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대신 어떻게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되새겼다. 그날 밤 아버지를 잠자리에 모신 후 지연과 나는 부엌에남아 어머니가 감독하신 마지막 빈티지 와인 한 병을 나누어 마셨다. 잘 익은 체리향과 입안에 오래 남는 스파이시한 피니쉬가 돋보이는 뛰어난 리제르바 와인이었다. 너무 늦었을까봐 무서워. 지연이 고백했다. 와이너리도 우리 가족도. 나는 잔 속의 석류석 빈 액체를 보며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생각했다. 포도나무는 강이네. 나는 마침내 말했다. 몇 년간의 가뭄을 견디고도 비가 다시 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 모든 부채 서류를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했다. 위기에 처한 농업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에게 연락했다. 은행과 몇 시간 동안 통화하며 상환 기간을 협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노트를 페이지마다 연구하며 어머니가 창조한 것의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회의와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지켜보셨다. 때로는 내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내 옆에 앉아 자신의 지식을 보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 또 다른 때에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기만 하셨다. 마치 떠나갔던 딸인 내가 그가 세운 것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느 날 오후 우리가 함께 밭지도를 검토하며 어느 구호액을 먼저 복구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려 할 때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서류에서 고개를 들자 그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내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외모뿐만이 아니야. 내게는 엄마의 결단력이 있어. 내가 문제만 보는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도 목이 메어왔다. 저는 항상 제가 아빠 같지 않아서 와이너리에 남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아빠를 실망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네가 나 같을까봐 두려웠다. 고집세고 도움 청할 줄 모르고 항상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는 네가 서울로 떠났을 때 네가 내 실수를 반복하며 가족에게서 멀어질까봐 겁이 났다. 멀어지려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나는 고백했다. 바깥 포도밭? 밖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도 지연이도 그리고 이곳도 사랑하는 걸 멈춘 적은 없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테라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공기 중에는 제스민과 젖은 흙 냄새가 났다. 지연은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갈비찜을 준비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숨겨진 비난이나 반쪽짜리 문장 없이 대화했다. 어렸을 때의 일화들을 떠올리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으며 심지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 다음 주는 정신없이 바빴다. 어머니의 특허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한 주요 와인 그룹이 부분 라이선스 취득에 관심을 보여 즉각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들은 움직임과 실행 가능한 계획을 보고 부채 재협상에 동의했다.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유일한 인부인 토마스 영감님과 그의 아들은 다음 시즌을 위해 가장 유망한 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옛 고객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밭과 와이너리가 다시 힘차게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나는 출판계의 인맥을 활용해 우리 가족의 역사와 어머니의 유산을 부각시키는 브랜드 재출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준비했다. 출판사에서의 휴가는 한 달, 그리고 2달로 늘어났다.
민준 선배는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원격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서울은 점점 멀게 느껴졌고 마치 다른 삶에 속한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의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돕다가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그의 최근 검사 결과는 상당한 호전을 보였지만 예방 차원에서 스텐트 삽입 수술을 권장했다. 수술은 다음 주로 잡혔다. 심각한 건 아닙니다. 의사가 전화로 우리를 안심시켰다. 일상적인 수술이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현관으로 나갔다. 달빛이 포도밭을 비추며 포도나무 줄기 사이에 그림자를 그리고 있었다. 어깨에 닿는 손길에 깜짝 놀랐다. 가운을 걸친 아버지였다. 쉬셔야죠. 나는 부드럽게 타일렀다. 잠이 안 와서. 그가 돌계단에 내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구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박씨 가문의 여러 세대가 보았던 풍경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두렵다. 마침내 그가 고백했다. 수술이 두려운 게 아니야. 이 모든 게 지나가고 와이너리가 다시 안정을 찾으면 네가 다시 떠날까봐 두렵다. 그의 말에 놀랐다. 몇 년 동안 나는 나의 부재가 그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우리의 끊임없는 불화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믿었다. 제가 남기를 원하세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나는 네가 행복한 일을 하길 바란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래, 네가 남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하는 딸로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 내 동등한 상대로서 말이다. 이곳에는 네 아이디어를 위한 자리가 있다, 서연아. 항상 있었지.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너무 오랫동안 지니고 있어서 거의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긴장이었다. 저는 서울에 제 삶이 있어요. 나는 소리내어 생각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 돌아올 때마다 저 역시 이곳에 속해 있다는 걸 느껴요. 어쩌면 선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가 제안했다. 어쩌면 둘 다 가질 수 있을지도. 수술은 잘 끝났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지연과 나는 구조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실행에 옮겼다. 라이선스 판매가 공식화되어 체납 세금과 은행 부채의 일부를 갚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남은 돈으로는 와이너리의 가장 시급한 시설들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온 날, 깜짝 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옛 일꾼들을 와이너리 마당에 모았다. 모두가 돌아오는데 동의했고 많은 이들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임시로 삭감된 임금을 받기로 했다.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그들을 보았을 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그가 소리내어 우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조촐한 축하연이 끝난 후 우리 셋은 내가 돌아온 이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거실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도 조용한 비난도 없었다. 생각해 봤는데요. 마침내 내가 말했다. 제 시간을 서울과 여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며칠은 출판사를 위해 원격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와이너리에 쏟는 거죠. 아버지와 지연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확실해, 언니? 지연이 물었다. 언니 인생에 큰 변화가 될 텐데. 확실해! 나는 대답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내가 서울의 박서연이자 바깥 포도밭의 박서연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다른 부분들일 뿐이야. 아버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지연이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세 개의 손이 얽혔다. 각기 다른 길을 걸었던 세 개의 삶이 이제 다시 만나고 있었다. 박간애를 위하여. 아버지가 다른 손으로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를 만든 과거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초상화 속 미소 아래서 건배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봄이 오자 포도밭은 생명의 폭발로 가득 찼다. 겨울 동안 가지치기한 포도나무들이 첫 녹색순을 보이기 시작했다. 4월이었고 바깥 와이너리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다. 내 삶은 서울과 영천을 끊임없이 오가는 생활로 변했다. 사흘은 출판사에서, 나흘은 농장에서. KTX는 나의 두 번째 집이 되었고
내 일부를 뒤로하고 다른 일부를 껴안는 전환의 공간이 되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잘 돌아갔다. 그 일요일 아침,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으며 우리는 주간 계획을 검토했다. 지연은 와이너리 설계도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긴급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발효실 지붕은 지난달 같은 폭풍우를 또 견디지 못할 거야. 그녀가 설계도의 습기 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동쪽 구역의 탱크들은 다음 수확 전에 대청소가 필요해. 수술 후 혈색이 좀 돌아온 아버지는 노트의 숫자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붕은 수리할 여유가 있지만 탱크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일본 측과의 회의가 잘 풀리지 않는 한은 그 회의. 이틀 뒤 우리 와인에 관심을 보였던 일본 유통사 다나카 와인의 대표단이 와이너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가족 사업의 최종 생존을 의미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기회였다. 다 잘 될 거예요. 나는 실제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2019년 리제르바는 뛰어나고 엄마의 방식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거예요. 지연은 고마움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내가 돌아온 이후 나는 가족의 긍정론자가 되어졌는데 결코 내가 맡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역할이었다. 회의 때 정말 여기 있을 수 있겠니? 아버지가 물었다. 서울에서 그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민준 선배와 이미 얘기 다 했어요. 이번 주는 내내 원격으로 일할 거예요. 이것이 점점 내 부재를 참지 못하는 팀장님과의 긴장을 유발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출판사는 구조조정 중이었고 내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웠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포도밭을 둘러보러 나갔다. 일꾼들은 이미 한창 일하고 있었다. 포도나무 가지를 철새 묶고 각 나무가 필요한 보살핌을 받는지 확인했다. 현장 반장인 토마스 영감님이 모자를 벗으며 우리에게 인사했다. 올해는 수확이 좋을 겁니다, 사장님. 그는 수십 년간 포도밭에서 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3월의 서리 피해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튼튼한 포도나무 앞에 멈춰서서 사랑하는 이를 만지듯 섬세하게 잎사귀를 쓰다듬었다. 이 밭은 내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지. 그가 내게 말했다. 여기 땅은 비가 오면 노래를 한다고 했어. 나는 어머니가 포도밭을 마치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처럼 말씀하시던 것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래서 어머니의 와인이 지금 우리가 보존하려 애쓰는 그 독특한 특성을 가졌을 것이다. 방문 준비로 우리는 밤낮으로 바빴다. 와이너리를 위아래로 청소하고 시음을 위해 신중하게 와인을 선별했으며 지연은 심지어 일본인들을 맞이할 오래된 오크통 숙성실을 복원하기까지 했다. 돌벽과 수백 년 된 아치가 있는 곳이었다. 회의 당일 아침, 긴장감은 역력했다. 아버지는 특별한 날에만 입으시는 가장 좋은 양복을 입으셨다. 지연은 지역 특산물로 작은 케이터링을 준비했다. 나는 와이너리의 역사와 어머니의 특허 방식에 대한 발표 자료를 강박적으로 검토했다. 다나카 씨와 그의 팀은 운전사가 딸린 차를 타고 정시에 도착했다. 남자 3명과 여자 1명, 모두 소박한 우아함으로 차려입은 모습이 우리 농장의 시골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는 입구에 그늘을 들이운 수백 년 된 포도나무 아래 마당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방문은 시설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양조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나는 통역을 했다. 일본 출판사에서 객원 편집자로 보냈던 몇 달에 대해 속으로 감사했다. 다나카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서 감명을 받았는지 실망했는지 읽기는 어려웠다. 시음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는 5가지 와인을 선정했다. 젊고 신선한 화이트 와인으로 시작해 다른 빈티지의 레드 와인 2가지를 거쳐 어머니의 방식으로 만든 2019년 리제르바로 마무리했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촛불로 밝힌 오크통 숙성실에서 잔을 따르는 동안 우리는 단순한 상업 계약 이상의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나카 씨는 리제르바 잔을 들고 색을 감상하기 위해 돌려보고 잔 끝에 코를 가까이 대고 마침내 작은 한 모금을 마셨다. 그의 표정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입술이 미소로 휘어졌다. 훌륭합니다.
그가 신중한 한국어로 말했다. 이 토양의 개성을 느낄 수 있군요. 끝맛에 무언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자부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제 아내의 방식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서로 다른 원산지의 오크통을 조합하는 특별한 방법이죠. 회의는 조건 협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아시아 시장 독점권 최소 생산량 보장, 그리고 특허 방식의 일부를 일본 내 자신들의 와이너리에서 사용할 권리를 원했다. 그 대가로 5년 계약과 함께 우리의 남은 빚을 청산하고 가장 시급한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상당한 성금을 제안했다. 그들이 며칠 내로 계약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을 때 우리 셋은 마당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말을 하면 방금 일어난 일의 마법이 깨질까 두려운 것처럼. 우리가 해냈어. 마침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쌓였던 긴장감에 갑자기 지친 듯 돌 벤치에 앉았다. 그날 밤 우리는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로 축하했다. 지연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양고기 구이를 준비했다. 우리는 일본인들을 감동시켰던 바로 그 리제르바 한 병을 열고 별빛 아래서 건배했다. 은혜를 위하여. 아버지가 잔을 들며 말했다. 그녀가 이제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야. 우리를 위하여. 지연이 덧붙였다.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은 우리를. 계약서는 사흘 뒤에 도착했다. 조건은 유리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선금으로 가장 시급한 장비를 교체하고 다음 수확을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밭과 와이너리에는 미래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내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었다. 민준 선배가 전화해서 출판사에서는 내 자리에 전일제 직원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도와줬다. 한 달의 시간을 주었다. 영구적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사람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소식을 가족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낙관적인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정은 바위처럼 나를 짓눌렀다. 몇 년 동안 내 정체성은 출판계에서의 경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내 이름을 알리고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웠다. 마침내 그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 지금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해질 역 포도밭 사이를 걸을 때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집중된 몸짓으로 오크통을 점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지연과 내가 와이너리의 미래를 계획하며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마다 나는 나 역시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땅이 서울의 거리만큼이나 내 일부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서재에서 청구서를 검토하다가 서랍 중 하나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와이너리에 있는 어머니의 사진들이었다. 수확을 지휘하고 와인을 시음하고 상을 받는 모습들.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빛나고 충만해 보였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처럼. 나는 한 장의 특별한 사진에서 멈췄다. 어머니가 어린 여자아이, 나를 안고 와인잔의 향을 맡게 해주는 사진이었다. 내 어린 얼굴에 떠오른 호기심 어린 표정에 놀랐다. 어쩌면 이 와이너리로의 귀환은 내 인생의 탈선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항상 그곳에 있었던 연결고리로의 회귀였을지도 모른다. 문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저녁 식사를 위해 나를 데리러 온 아버지였다. 뭘 보고 있니? 그가 앨범을 보러 다가오며 물었다. 엄마 사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 사진도요. 그는 내 옆에 앉아 잊혀진 보물을 재발견하는 사람처럼 각 이미지를 멈춰서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넌 내 엄마랑 똑같았지.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항상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항상 너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아빠 속을 썩였죠. 내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두려웠다. 그가 정정했다. 언젠가 그 길이 너를 이곳에서 멀리 데려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렇게 됐고 우리는 사진을 보며 침묵했다. 그중 한 장에는 약 20년 전 새로 단장한 와이너리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그때 우리는 행복했다. 불화와 자존심이 우리 사이에 벽을 쌓기 전에 민준 선배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나는 마침내 내 딜레마를 공유하기로 결심하며 말했다.
서울과 여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해요. 아버지는 앨범을 천천히 닫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나는 인정했다. 출판사 일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것도 사랑해요. 아빠랑 지연이도요. 와이너리도요. 그는 내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서연아, 이곳은 계속 네 집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네 가족일 거고. 그의 말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나를 위로했다.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는 걸 알았지만 처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자신의 일부를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오랫동안 분리해 두었던 그 두 세계를 화해시키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9월치고는 이례적인 더위와 함께 포도 수확기가 찾아왔다. 당도가 꽉 찬 포도송이들은 뛰어난 와인을 약속했지만 뙤약볕 아래서의 작업은 고됐다. 사흘째 수확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가장 넓은 밭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함께하기 위해 출판사에 한 달간 휴직계를 냈다. 내 미래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보류 중이었지만 민준 선배는 최종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이 추가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도 이미 내 선택이 무엇일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아침 북쪽 밭에서 수확 인부들을 감독하고 있을 때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거 왔어. 그녀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시청에서 온 거야. 나는 봉투를 열어 빠르게 읽었다. 영천시청에서 우리 땅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계획을 승인했다는 공식 통지서였다. 지방도를 확장하고 서비스 구역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 일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경제적 보상을 제시했지만 수용은 불가피했다. 아빠도 아셔? 내가 편지를 접으며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영천 시내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어. 오늘 오후에 돌아오실 거야. 나는 통지서에 첨부된 지도를 다시 보았다. 해당 지역에는 일본인들을 그토록 감동시켰던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재배되는 우리 최고의 밭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밭 전체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부분이었다. 이제 막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최 변호사님하고 얘기해야겠어. 나는 결심했다. 이걸 협상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그날 남은 시간은 최 변호사와의 통화, 지연의 건축가 친구와의 상담, 그리고 아버지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한 커져가는 걱정으로 흘러갔다. 그의 건강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약했다. 이런 충격은 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가 시내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피곤한 걸음걸이였지만 미소를 띠고 들어왔다. 다 좋아. 그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알렸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아주 건강하다고 하시더군. 지연과 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마침내 입을 연 것은 나였다. 아빠, 시청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도로 확장을 위해 북쪽밭 일부를 수용하겠대요. 그의 얼굴이 변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내가 잘 아는 표정, 즉 박철수의 완고한 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럴 순 없어. 그가 내가 건네는 편지를 받으며 말했다. 이 땅은 대대로 박씨 가문의 땅이었어. 합법적인 수용이에요, 아빠. 지연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공익을 위한 거죠. 보상금도 준대요. 그들의 돈 따위는 필요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우리 땅을 원해. 우리 땅 전부를. 그는 숨을 가쁘게 쉬며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걱정되어 다가갔지만 그는 괜찮다는 손짓을 했다. 최 변호사님이 이미 알아보고 계세요. 나는 낙관적으로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정확한 위치를 협상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정보를 처리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쪽은? 이 일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은 내가 피해왔던 질문이었다. 그들과 이야기해야 해요. 상황을 설명해야죠. 그 밭 일부를 잃으면 우리가 합의했던 것과 같은 생산량을 보장할 수 없게 돼요. 저녁 식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거의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 지연과 나는 평범한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걱정이 어두운 구름처럼 우리를 짓눌렀다. 저녁 식사 후 지연이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에 아버지는 내게 포도밭 산책을 같이 가자고 하셨다. 밤은 맑았고 보름달이 포도나무 줄기들을 은빛처럼 비추고 있었다. 내 할아버지께서 저 포도나무들을 심으셨지. 그가 이제 위협받고 있는 북쪽 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필록세라와 전쟁, 가뭄과 홍수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제 시청에서 굴착기를 몰고 오다니.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아빠. 나는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는 멈춰서서 나를 쳐다봤다. 그 강렬한 시선에 놀랐다. 이강준이라고 기억하느냐? 이름이 익숙했다. 현 시장이요? 수용 명령서에 서명한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다. 시장이 되기 전에 이 밭을 사려고 했었지. 약 7년 전 내 엄마가 아프기 직전이었다. 관광단지 같은 걸 짓고 싶어 했어. 나는 세상의 모든 금을 준다 해도 이 땅 한 뼘도 팔지 않겠다고 했지. 의심이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수요?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밭 중에서 하필 이곳을 선택한 건 너무 큰 우연이다. 다음 날 최 변호사는 희망적이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농장으로 왔다. 그는 도시 계획을 검토했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탄탄해 보였다.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노선 변경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었다. 유일하게 현실적인 선택은 그가 설명했다. 가능한 최상의 보상을 협상하고 포도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을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아버지의 이론을 공유하며 제안했다. 이것이 공익으로 위장한 개인적인 복수라면 최 변호사는 회의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심각한 비난입니다, 서연 씨.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찾아봐요. 나는 주장했다. 분명 무언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 이해관계, 건설사와의 연관성, 뭐든지요. 대화 내내 조용히 있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강준이를 젊었을 때부터 알았다. 항상 야심이 많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항상 지름길을 찾았지. 우리는 그날 오후부터 작은 조사를 시작했다. 지연은 시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도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이 시장과 건설사 또는 부동산 회사 간의 연관성을 찾았다. 아버지는 오래된 서류, 서신, 그 옛날의 매입 제한에 대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무언가를 찾아냈다. 레반테 개발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 구역 공사의 낙찰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 시장의 처남이었다. 부패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신고되지 않은 이해 상충의 가능성은 있었다. 최 변호사는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했다. 이것이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수용을 무효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 시장을 직접 고발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전략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한편으로는 이해 제기와 협상의 법적 절차를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장, 레반테 개발, 그리고 도시계획 간의 연관성을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나카 와인 측에 상황을 알려야 했다. 우리는 계약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다음 주로 화상회의를 잡았다. 일본 측과의 통화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현관으로 나가보니 지연도 깨어 달빛 아래 포도밭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놀랐다. 언니도 잠이 안 와? 그녀가 벤치에 자리를 내주며 물었다. 내일 회의 걱정돼? 나는 고백했다. 만약 그들이 계약을 취소하면? 알아.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마침내 지연이 말했다. 몇 년 동안 나는 이곳이 짐이라고 생각했어. 나를 묶어두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책임감. 모든 걸 팔고 멀리 떠나는 꿈을 꿨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빠와 엄마가 왜 이걸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싸웠는지 이해가 돼. 이건 그냥 땅과 포도밭이 아니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유산이야.
그녀의 말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나 역시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곳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내 뿌리와 화해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위험에 처했다. 다나카와의 화상회의는 긴장되었지만 생산적이었다. 우리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북쪽 밭의 일부를 잃게 되어 특별 리제르바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었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동쪽 밭의 포도를 사용하고 어머니의 특허 방식을 적용하여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첫 해의 생산량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다음 한 해에는 회복될 것이었다. 다나카 씨는 귀에 깊게 듣고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한 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예외적인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다. 첫 해 계약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동쪽 밭으로 만든 와인 샘플을 승인을 위해 보내주시는 조건입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우리 셋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그쪽에서는 시간을 벌었다. 수용에 대한 투쟁은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노선 변경을 요청했으며 심지어 지역 언론에 시장과 레반테 개발 간의 관계를 조사해보라고 미묘하게 암시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내 눈길을 끄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말했던 7년 전이 아닌 15년 전 날짜의 이강준 시장의 오래된 편지였다. 그 편지에서 그는 북쪽 밭을 사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매입한 인접 토지로 접근하기 위해 그곳을 통과하는 통행권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허가를 거부했다. 그것은 관점을 바꾸었다. 거절당한 매각에 대한 원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행권에 대한 오래된 분쟁이었고 이제 이 시장이 권력을 잡으면서 수용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아버지에게 가져갔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보았다. 완전히 잊고 있었구나. 그가 인정했다. 이강준이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이었지. 그 인접 부지에 집을 짓고 싶어 했는데 도로에서 직접 접근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 우연히도 새 도로가 바로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군요. 나는 결론지었다. 이 새로운 정보로 최 변호사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다. 불가피해 보이는 수용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대신 시장의 옛 분쟁과 현재 건설사와의 가족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우리 포도밭에 덜 영향을 미치는 노선 변경을 협상할 수 있었다. 이 시장과의 회의는 긴장되었지만 전문적이었다. 영원한 구릿빛 피부와 정치적인 미소를 가진 60대 남자인 시장은 중요한 인물들과 악수하는 사진들로 둘러싸인 자신의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박간에 식구들이 총출동하셨군요. 그가 우리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말했다. 도시 계획에 대해 마침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성질을 억누르려는 눈에 띄는 노력을 하며 최 변호사가 대화를 이끌도록 했다. 우리 변호사는 능숙하게 제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수용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수백 년 된 포도나무 대부분을 살리는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특정 이해 상충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평정을 유지했지만 오른쪽 눈의 경련이 그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무슨 갈등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당황한 척하며 말했다. 모든 과정은 투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서류가 든 서류철을 꺼냈다. 물론입니다. 다만 지역 언론이 레반테 개발과 시장님 처남의 관계 또는 우연히도 새 노선과 일치하는 이 오래된 통행권 분쟁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무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이 시장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노선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물론 합리적인 기술적 한계 내에서요. 시청을 나왔을 때 아버지는 지쳐 보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네, 엄마가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그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넌 항상 우리 가족의 투사였지. 2주 후 우리는 수정된 노선의 새 설계도를 받았다. 수용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주로 포도나무가 더 어리고 생산성이 낮은 밭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에게 그토록 의미 있는 수백 년 된 포도나무 대부분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받아들일 만한 타협이었다. 박가 와이너리는 시간과 환경의 공격으로부터 다시 한번 살아남을 것이었다. 그날 밤 이 작은 승리를 축하하며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내 전화가 울렸다. 출판사의 민준 선배였다. 답변이 필요해 서연아. 그가 서두 없이 말했다. 휴직. 기간이 끝났어. 돌아올 거니? 아니면 정규직을 구해야 할까? 나는 나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와 지연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그들이 감히 소리내어 묻지 못하는 질문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줄 거니? 선배,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제 대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을이 포도밭을 황금빛과 진홍빛으로 물들였다. 포도는 이미 탱크에서 쉬며 그것들을 와인으로 변화시킬 거의 마법 같은 변형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와이너리에는 평온한 시기였고 겨울 작업을 앞둔 휴식이었다. 내가 가족 농장에 영구적으로 머물기로 결정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출판사 직책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민준 선배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이해해 주었다. 네가 무엇보다 박씨 가문 사람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우리의 마지막 대화에서 그가 말했다. 뿌리는 강하게 끌어당기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외부 고문으로 출판사와 협력하고 있었고 한 미식 잡지에 스페인 와인에 대한 월간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내 존재의 중심은 여러 세대의 내 가족이 자라는 것을 지켜본 이 언덕들 사이에 있었다. 그날 아침 이제 아버지와 함께 쓰는 서재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초대장을 발견했다. 서울국제와인 박람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역사적인 와이너리 복원에 대한 특별 언급과 함께 우리 제품을 눈에 띄는 부스에서 선보여 달라는 초대였다.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보셨어요? 마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온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초대장을 받아 주의 깊게 읽었다. 우리가 와이너리의 책임을 나누기 시작한 이후로 한결 편안해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서울이라. 그가 단어를 음미하듯 말했다. 중요한 박람회에 우리 와인을 출품한 지 몇 년이나 됐구나. 완벽한 기회예요. 내가 덧붙였다. 일본과의 계약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었지만 다각화가 필요해요.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죠. 아버지는 안라 기자의 몸을 맡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가 와이너리가 다시 그런 박람회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어조가 있었다. 우리 대화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는 자부심과 향수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과거와 평화를 찾으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엄마가 기뻐하셨을 거예요. 나는 이 와이너리의 부흥에 어머니가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며 말했다. 내 엄마가 항상 선견지명이 있었지. 아버지가 서재를 지키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 애쓰는 수호자였을 뿐이야. 때로는 너무 완고하게. 그때 지연이 특유의 에너지로 들어왔다. 와이너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교사 근무 시간을 줄이기로 한 이후 그녀는 마케팅 및 홍보 책임자가 되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무슨 계획 꾸미고 계세요? 그녀가 우리의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다. 내가 초대장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이 빛났다. 환상적이야.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되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해. 우리는 다음 몇 주 동안 박람회 준비에 몰두했다. 선보일 와인을 선정하고 어머니의 특학사역의 방식을 강조하는 새 브로셔를 디자인했으며 지연은 심지어 1950년대 수학기 동안에 우리 조부모님을 보여주는 아카이브 영상으로 박가 와이너리의 역사에 대한 작은 다큐멘터리 영상까지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다락방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다가 어머니의 이니셜이 새겨진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노트, 편지, 사진 등 모든 것이 그녀답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류들 사이에서 누렇게 변한 봉투가 내 눈길을 끌었다. 수신이는 내 아이들에게였고 날짜는 그녀가 돌아가시기 불과 몇 주 전이었다.
나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전에 찾지 못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숨기셨던 걸까? 우리 셋이 함께 있는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비밀처럼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나는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다락방에서 이거 찾았어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것을 쳐다봤다. 놀란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체념한 듯 보였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내어 엄마가 너희가 준비됐을 때 전해주라고 했었다. 그가 설명했다. 와이너리가 안전해지고 너희가 그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았을 때 이제 그 순간이 온 것 같구나.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우리 어머니의 우아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그녀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딸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동시에 너희가 태어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거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바까 와이너리가 계속되고 있고 너희가 그 일부라는 것은 알아. 살아있을 때 너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 땅, 이 포도밭은 단지 가족 사업이나 지켜야 할 전통이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더 깊은 무언가와의 연결고리야. 내가 너희처럼 젊었을 때 나 역시 가족의 기대를 떠나 나만의 길을 찾고 싶어 했단다. 그렇게 했지. 여행하고 공부하고 다른 삶을 살았어. 하지만 어느 날 프랑스의 한 포도밭을 거닐다가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지. 우리의 뿌리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자라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너희 아버지와 결혼했고 함께 밭과 와이너리를 아버지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끌어올렸어. 내가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목적을 찾았기 때문이야. 이 편지를 읽을 때 너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너희 중 누군가는 다른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괜찮아. 인생은 이 세상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의 기대에 맞춰 살기에는 너무 짧단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가족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포도밭과 와이너리 이상의 것을 남겼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혜, 내가 세월을 통해 배운 비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너희 방식대로 재창조할 자유를 남긴다. 너희 자신을 믿으렴. 전통을 존중하되 혁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좋은 와인처럼 인생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렴. 모든 사랑을 담아 엄마가. 지연이 읽기를 마쳤을 때 우리 셋은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찬장으로 갔다. 그가 특별한 라벨로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병을 들고 돌아왔다. 내가 태어난 해의 빈티지 와인이었다. 은혜는 중요한 날을 위해 이 병들을 보관했었지. 그가 조심스럽게 코르크를 따며 말했다. 너희가 태어난 해마다 한 병씩, 우리 결혼기념일에 한 병, 국제대회에서 처음 상을 탔을 때 또 한 병. 그는 세 잔을 따라 우리에게 건넸다. 그에게는 드문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은혜를 위하여 그가 잔을 들며 건배했다. 그리고 그녀의 유산을 구한 너희를 위하여. 와인은 세월과 정성만이 빚어낼 수 있는 복합미를 지닌 정말 뛰어난 맛이었다. 그 맛을 음미하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지연의 전화를 받았던 그날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다. 마지못해 돌아와 자식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내 삶은 와이너리와 분리하겠다고 결심했던 나. 그리고 조금씩 잊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의 일부를 어떻게 세상이 재발견했는지. 박람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연은 옛 고객, 유통업자, 와인 평론가들에게 연락했다. 밭과 와이너리가 국내 와인 업계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날마다 커져갔다. 어느 날 오후 부스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을 때 민준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의 옛 상사는 내게 제안할 것이 있었다. 스페인의 가족 와이너리, 그들의 생존 이야기, 그들의 와인에 관한 책. 내 두 세계의 완벽한 조합이었다. 넌 항상 훌륭한 편집자였어, 서연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넌 더 훌륭한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넌 할 이야기가 있잖아. 그 아이디어는 나를 흥분시켰다.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가족에게 그 제안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지지는 즉각적이고 열렬했다. 우리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 있겠네? 지연이 제안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가족 와이너리들을 둘러보는 거지. 그런 책은 우리 와인에 다른 종류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야. 늘 실용적인 아버지가 덧붙였다. 더 넓은 대중에게 말이지. 박람회 전날들은 정신없이 바빴다. 와인 샘플을 보내고 부스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했으며 시음을 도와줄 젊은 와인 전문가 2명을 고용하기까지 했다. 박가 와이너리는 다시 미래를 갖게 되었고 그 미래에는 새로운 피, 신선한 아이디어,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가 포함되어져 있었다.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 아버지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섰다. 포도밭, 집, 와이너리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이미지를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이. 괜찮으세요, 아빠? 그의 표정이 걱정되어 내가 물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과 나처럼 고집센 딸들을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하고 있었다. 지연과 나는 이 드문 연약함의 표시에 놀라 서로를 쳐다봤다. 운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그를 안으며 말했다. 아빠와 엄마가 우리에게 주신 교육 덕분이죠.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때로는 우리끼리 싸우기도 했지만요. 내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서울로의 여정은 물리적인 이동 이상이었다. 그것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족으로서 우리가 걸어온 여정의 상징이었다. 위기에서 회복으로, 갈등에서 화해로,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박람회에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우리 부스는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지연이 준비한 와이너리의 역사와 최근의 부활을 보여주는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 와인, 특히 어머니의 특허 방식으로 만든 리제르바는 존경받는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무대에서 각 와인의 세부사항, 우리 토양의 특성, 각 오크통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가벼워진 것처럼 젊어진 듯 보였다. 박람회 마지막 날 밤 부스를 정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참여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소식을 받았다. 이사벨 김은혜의 특별 리제르바가 최고의 보건 와인 상을 수상했다는 것이었다. 사라질 뻔했다가 시장에 힘차게 복귀한 전통 와인을 인정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부문이었다. 우리는 전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로 축하했다. 우리 셋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말이 필요 없는 조용한 건배로 잔을 들었다. 농장으로 돌아오는 길, KTX가 변화무쌍한 한국의 내륙 풍경을 가로지르는 동안 나는 나를 내 뿌리로 되돌려 놓은 기이한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지연의 전화를 받았던 서울에서의 그 아침을 떠올렸다. 의무감 때문에 달려왔지만 내 인생은 다른 곳에 있다고 확신했던 나.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땅과 와인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복잡함과 모순을 가진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재발견했는지. 인생은 항상 우리가 계획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를 출발점으로 되돌려 놓지만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서. 영천역에 도착하자 택시는 새로 확장된 지방도를 따라 우리를 데려갔다. 수용은 결국 우리 포도밭에 우려했던 것보다 적은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이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밭에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농장은 해질녘의 황금빛에 휩싸여 우리 앞에 나타났다. 집, 와이너리, 포도밭, 모든 것이 많은 이들이 목가적이라고 생각할 풍경을 이루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집이었다. 생각해봤는데 아버지가 자갈길로 들어서며 말했다. 이제 집에 약간의 변화를 줄 때가 된 것 같다.
좀 현대화하는 거지. 지연과 나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전통의 수호자인 아버지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다니? 어떤 종류의 변화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과감한 건 아니야. 그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하지만 구매자나 유통업자들의 방문이 더 잦아진다면 제대로 된 시음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내 엄마는 항상 남쪽 테라스를 확장해서 석양을 더 잘 보고 싶어 했지. 우리는 이 작지만 의미 있는 몸짓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단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짐을 풀고 가볍게 저녁을 먹은 후 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았다. 달빛이 이제 수확 후 벌거벗은 포도밭을 비추고 있었다. 봄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겨울의 휴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가족 자신의 주기처럼 영원한 죽음과 재생의 순환. 지연이 밤의 서늘함에 쇼를 두르고 내게 합류했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내 옆에 앉으며 물었다. 1년 사이에 모든 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가 이걸 잃을 뻔했던 것, 그리고 때로는 무언가를 잃기 직전이 되어야만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 동생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한번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좋은 와인의 비결은 균형이래. 전통과 혁신, 남는 것과 변하는 것 사이의 균형. 우리처럼. 나는 생각했다.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농장 너머를 바라보는 너. 떠났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온 나. 그리고 아빠. 지연이 덧붙였다. 마침내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셨지. 발소리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렸다. 그는 조용히 우리와 합류하여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은 와이너리도, 상도, 심지어 특허받은 방식도 아니라고. 바로 너희들이라고. 너희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한 모습이라고. 우리 셋은 그렇게 편안한 침묵 속에 하나가 되어 단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더 깊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공유하며 서 있었다. 가족으로서, 이제 더 잘 이해하게 된 유산의 수호자로서 우리를 묶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 박과 와이너리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서 살아남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박씨 가족이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차이점, 갈등과 함께 시간과 거리의 시련을 견뎌낸 사랑과 존중도 함께 우리가 만드는 와인처럼 우리는 변모했다. 그리고 그 와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땅, 우리의 기후, 우리의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또한 우리를 빚어낸 손길, 우리가 내린 결정, 걸어온 길, 그리고 아직 앞에 놓인 길들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뿌리와 날개, 전통과 변화, 과거와 미래, 이 명백한 반대들 사이의 균형에 좋은 와인뿐만 아니라 충만한 삶의 비결이 있었다.